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이의 주인공은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는 이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니는데요. 저는 금오신화를 제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됐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1번 홍길동전, 2번 금오신화, 3번 콩쥐팥쥐전, 4번 별주부전, 5번 심청전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 중에서 가장 한문스러운 그 제목을 고르면 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오신화였죠. 저는 이렇게 해서 금오신화를 알았고 사실은 선생님께서 금오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지? 나 너무 공부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제가 가볍게 읽으려고 이 책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최초의 소설이고 읽기 쉽다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큰 착각 하나를 또 했더라고요. 저는 금오신화에서 신화라는 이 제목으로만 봐서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북유럽 신화 이런 신들의 이야기겠거니 하고선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신자가 그런 신을 얘기할 때 그 신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다. 그런데 그게 바로 경주 근처에 있는 금오산에서 쓰여져서 금오신화였던 것입니다. 금오신화는 오늘날의 그 소설 분류로 나누자면 장르 소설인데요. 판타지 장르는 요즘 그 웹소설에서 정말 인기가 좋은데요. 이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는 막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통쾌함, 어떤 쾌감 이런 맛으로 읽는데 사실 이 금오신화에는 그런 호탕함이라든지 통쾌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그 중국에서 들어온 전기 소설을 보면 막 신선이 하늘을 난다던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금오신화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판타지 상상소설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그 중국의 전기소설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이 금오신화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좀 안타깝고 찌운하고 연민이 느껴지고 서글프고 이렇게 한어린 정서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매월당 김시습은 마음속에 어떤 서러움이 있었길래 이러한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요? 금오신화는 조선 초기에 쓰여졌습니다. 조선은 고려의 계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불교와 도교와 이런 무속신앙을 뒤로하고 유교를 사회 정치 이념으로 앞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도교, 불교 이런 무속신앙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유교가 굉장히 많이 설명되고 많이 전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로운 사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요. 금오신화에도 유교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도교 사상 또는 불교, 무속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오신화는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 즉 이승의 세상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승의 남자가 저승의 여자 또는 저승의 또 다른 존재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귀신과 사랑에 빠진 남자들의 이야기, 선녀, 염라대왕 그리고 용왕을 만난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승의 누군가를 만난 이 남자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속으로 사라지거나 행적을 감추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이승의 남자들은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귀신
또는 영혼들이 다 정숙한 여인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 귀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굉장히 품격 있고 격조 있고 굉장히 유교적으로 정숙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의 남자와 이 저승의 여인들이 서로 한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 한문을 읽은 게 아니라 이제 한글로 풀어진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격조가 있는 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좀 품위 있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이 한시를 조금 인용해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시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매월당 김시습이 얼마만큼 이 한시를 짓는 능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이승의 남자들은 이렇게 저승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들이 살아생전 어떤 한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그 여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 여인들을 잊지 못해서 자신들도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현실 도피를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김시습은 왜 이렇게 한어린 여인이라든지 이승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남자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금오신화를 쓰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이 세조 반정을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의 맥락과 판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시습은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생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영화 관상을 보시면 거기에 그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으로 나오잖아요. 그 세조 반정을 직접 겪은 사람이 바로 김시습입니다. 금오신화에는 이 김시습 자신이 단종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단종에 대한 충성심, 단종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서러움, 이런 감정들이 곳곳에 아주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금오신화의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오신화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총 5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옴니버스 구성은 같은 주제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각 5편의 이야기는 모두 죽은 자의 억울함과 한을 살아있는 사람이 풀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한을 풀어준 이승의 사람은 이승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라지거나 죽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 중에 양생, 이생 이렇게 성씨에 생이라는 호칭을 붙이는데요. 당시에는 유학 공부를 하는 유생을 말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유학 공부를 하는 양씨성의 남자를 양생, 이씨성의 남자를 이생 이렇게 부른 것이죠. 금오신화의 첫 번째 이야기인 만복사 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하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서 이깁니다. 4개 이긴 양생은 부처님으로부터 아리따운 처자를 소개받고 그 처자와 한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 그 처자가 전쟁 중에 죽은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그녀를 위해 치성을 드리고 그 여인은 양생의 이러한 정성 덕분에 다른 곳에서 남자로 환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복사 저포기는 김시습이 세종에게 받은 총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염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 넘어 엿보다 라는 말로 풀이되는데요. 이생이 담 넘어 어여쁜 최씨집 딸 처자를 만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처자의 부모는 월담하는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죠. 이 둘은 헤어지는데 처자가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결국 처자의 부모는 혼인을 허락하고 이생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백년해로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건적의 난이 발생해서 아내가 죽고 말죠. 전쟁이 나서 모두 죽고 이생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귀신이 되어 이생 앞에 나타나고 이들은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승과 저승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내는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내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죽음으로 정조와 사랑을 지켰다는 것을 이생에게 전합니다. 이는 김시습이 자신이 세조정권이 아니라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치유부벽정기는 부벽정에서 취하여 놀다라는 뜻인데요. 부자인 홍생은 평양의 유적지인 부벽정에서 술에 취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한시를 읊으며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몸을 숨깁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기씨 조선에 왕녀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신선이 된 선녀였습니다. 선녀에게 첫눈에 반한 홍생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선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홍생은 홀로 이승에 남게 되는데 홍생은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홍생은 옥황상제를 만나는데요. 옥황상제가 자신에게 벼슬을 내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생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홍생이 하늘로 현실을 도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연부주지는 남연부주의 가다라는 뜻입니다. 박생이라는 사람은 학식도 뛰어나고 성품도 고매한 훌륭한 인재였지만 벼슬을 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현실에 불만을 가진 박생은 호련히 남연부주에 이르는데요. 그곳에서 염라대왕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남연부주지는 박생의 목소리를 빌려 김시습이 가장 많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올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염라대왕과 이야기를 하고 염라대왕은 박생을 남연부주의 태자로 삼아 우선은 박생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냅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생은 다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집안 정리를 하는데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게 되지만 치료를 거절한 채 죽고 맙니다. 하지만 누군가 찾아와 박생이 염라대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남연부주지는 유능한 인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아주 잘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용궁부연록은 용궁잔치에 초대받다라는 뜻으로 용왕님이 자신의 딸이 시집갈 때 사용할 축하문을 부탁하기 위해 문장가인 송도에 사는 한생을 용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한생은 용왕님이 베푼 용궁잔치를 즐기고 용궁을 다 구경한 후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속으로 운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김시습이 세종의 은총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방랑자 생활을 한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는 이승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과 저승에서 한을 품고선 이승으로 다시 찾아온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은연중에 비판했는데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이 조선의 왕이 되자 김시습은 높은 이상과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방랑하는 삶을 선택하는데요. 김시습은 현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좌절감과 그리고 죄책감, 억울하게 죽은 왕에 대한 절의와 그 충심을 이 금오신화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귀신의 사랑 이야기로 구천을 떠도는 이 어린 단종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김시습은 이야기가 가진 치유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단종의 한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복사 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는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는 무능한 정치 세력과 왕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외세의 침입 또는 헝권적의 난으로 잃어버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사랑과 정절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미 단종은 죽었으니까 나에게 와서 충성을 다해. 분명히 세조는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김시습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느니 나는 평생 떠돌이로 살겠노라, 이렇게 자신의 정절을 지킨 거죠. 김시습은 3살 때부터 그 총명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세종의 총애를 듬뿍 받으면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이상과 그런 올곧은 그런 정치 이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세종이 서거를 하고 그 문종과 단종이 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시습이 그 정치 사회적으로 진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김시습은 계속해서 학문을 정진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올랐다는 이 소식에 김시습은 자신이 읽던 모든 책을 불태워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아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등지게 되는데요. 정치와 세상과 등지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단종을 향한 그 충성심을 보인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사육신의 묘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사육신은 굉장히 잔인한 그 처형 방식에 따라서 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거열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건 거의 뭐 능지처참이나 마찬가지로 이 사지가 온몸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형벌인데요. 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신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 입장에서는 이 사육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반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대제인으로 여겨졌던 그 사육신들의 시신을 어떤 누구도 감히 수습할 수가 없었는데, 김시습은 이런 세조의 서슬퍼런 이런 칼날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육신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서 한강 건너 노량진에 안장을 하는데요. 이 사육신의 절개는 숙종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복원되고요. 사육신의 묘도 크게 조성됩니다. 사육신의 묘는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방문해 본 것 같기는 한데 뭐 기억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이 책과 함께 뭐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김시습은 세조를 절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온몸으로 말하면서 사육신의 육과 영을 위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김시습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자유영혼의 1인자가 됩니다. 금오신화는 이 작가 김시습이 어떤 세조반정, 수양대군에 대한 그리고 단종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판타지 그대로 재미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이 작품이라는 건 사실 읽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김시습이 작가가 이렇게 썼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이렇게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아니면 이것은 그냥 판타지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금오신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읽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는 사실 이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많은 호기심이 그리고 매력을 느꼈는데요. 자신의 지조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다 뒤로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글 쓴 이 김시습에 대한 그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방랑 생활을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노마드족이니 아니면 낭만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선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방랑생활, 자신의 절개를 선택한 이 김시습의 이 용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어떤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금오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